이번 태풍 때 다시 한국과 일본의 대피소를 비교하며 일본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트위터 글과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교한 그 사진을 알고 보니 일본 대피소 사진이었다는 그런 신문기사 정정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서로 참 비교를 많이 하죠. 서로 감시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처럼 말이죠. 이웃 국가인데 이웃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조금이라도 상대의 허점이 나오면 서로 비웃기도 하고, 그 반대로 자신의 정부에 불만이 많은 이들이 상대가 조금만 자국보다 좀 나아 보인다고 하면은 역시 그 반대로 확대 보도하기도 하고. 오늘의 덴뿌라 뉴스. 일본의 언론사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뉴스에, 또 일본의 트위터에 일본의 태풍 피해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허술하다고 하면서 깔끔한 대피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은 트위터에 돌고 있는 한국의 대피소의 모습이다, 일본은 본받아야 한다라며 자국의 재난 대응을 비난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이 자기 나라 대피소 사진이었다는 것. 그래서 부랴부랴 오보라고 다시 기사를 냈습니다.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서 난리 법석인 셈이죠. 여기에 댓글들도 이 기사에 어이없어하는 분위기입니다. 제목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대피소 격차로 소개된 영상은 실수, 태풍 19호로 확산돼. 동일본에 광범위하게 큰 피해를 가져온 태풍 19호를 두고 일본과 한국의 피난소 격차라고 하는 사진이 확산됐다. 이번 여름에 또 가을까지 일본에 태풍 진짜 많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오류다. 한국의 대피소, 피난소라고 소개된 것은 동일본 지진 때 이와테현의 대피소 모습이다. 이 사진은 한국 대피소라는 소개말과 함께 태풍 19호가 직격하는 동안 10월 12일 밤에 확산, 2500회 이상 트윗되어 3000회 정도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 트위터 작성자는 전쟁과 다르지 않는 일본의 피난처의 모습이라는 등 일본이 피난처의 위생 및 생활 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인 스피어를 충족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스피어라는 것은 원래 이름이 스피어 프로젝트, 그래서 국제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국제 기준을 말합니다. 다만 처음에 지적했듯이 이 사진은 한국의 대피소가 아니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 2011년이죠. 4월 6일에 교도통신에 의해서 촬영된 이와테현의 대피소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대피소는 참 처참했죠. 과거에는 이런 대피소, 그냥 바닥에 깔고 누워있는, 그러다가 텐트형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게 좀 오랫동안 지내기에 불편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포항 지진 때부터 도입됐고 올해 고성 산불 때 지붕까지 덮게 되는 육면체 모양의 실내 공간이 넓어진 거죠. 일본도 시설이 많이 좋아졌는데 지붕으로 된 거는 아직 없는 듯합니다. 당시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은 이날 오후 칸막이가 가마이시 초등학교의 체육관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AFP 통신이 그해 4월 12일 바로 다음 날이죠. 그때 촬영한 가마이시 시의 대피소. 앵글의 각도가 좀 다르지만 벽에 있는 게시물이 비슷하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지만 사실 일본 대피소는 많은 분할이 없거나 1인당 공간이 좁거나 에어컨과 화장실의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거나 하는 스피어 프로젝트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평소부터 있었다. 다만 최근에는 가마이시 시 같은 칸막이를 설치하는 지자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태풍 19호에 피해를 입은 나가노현 우에다시는 재발생 다음 날부터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주목했다. 물론 그런 대책은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베 총리도 이번 태풍 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에게 이런 점을 지적하고 정부 차원의 골판지 침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푸시형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 재해가 많은 나라답게 이제는 간이 침대까지 나오고 있네요. 골판지 침대. 골판지 침대라는 거는 아마 일회용 비슷하게 잠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침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재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보다 쾌적한 대피소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잘못된 사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사를 마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칸막이 또는 텐트 형태로 사생활이 어느 정도 보호되도록 대피소가 차려진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일본이 워낙 재해가 많다 보니까 일본의 재해시설을 참고하면서 아무래도 경쟁의식이 있으니까 일본보다는 더 잘 만들어야지 하는 욕심과 그리고 이재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를 항상 의식하는 행태가 꼭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자국에 자극을 주어서 더 발전시키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장점도 생긴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죠. 이번 오류 정정 기사 역시 한국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서 기사를 작성한 느낌이 납니다. 일본은 다음에는 또 얼마나 더 대단한 대피소가 탄생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골판지 침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설마 PC방 같은 그런 개인룸 같은 피난소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사실 그런 피난소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런 대피소를 만들 일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댓글들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자성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몇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재대국 일본이 다른 지역과 비교되는 상황이야말로 자성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글이 아닌 일본어 뿐인데 처음부터 일본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이를 한국 거라고 우기는 그런 무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 녀석들은 틀림없이
불행한 인생을 걷고 있을 놈일 거야. 그리고 간단하게 재해만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 자기 나라를 비꼬는 세력들이죠. 네 번째, 확실히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해 대피소 환경 정비가 늦는 것 같다. 그렇다고 왜 하필 한국과 비교하냐고. 다음은 최근에 뭐든지 한국과 비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섯 번째 댓글입니다. 확실히 한신 대지진 때 미국인으로부터 왜 초등학교 체육관에 에어컨이 없냐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후에 상당히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도 세계 수준에 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재해가 많은 일본도 이 정도인데 도대체 더 좋은 수준의 대피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 댓글이 재밌습니다. 한국의 존재 자체가 재해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 대피소는 스피어 기준을 충족하는 걸까? 대피소에서 편안함을 추구한다? 대피소는 어디까지나 대피소입니다. 자, 열 번째는 아무리 좋은 기사라도 쓰지 마라. 피해자가 있는데 비교할 때가 아니다. 자, 11번째는요. 칸막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뭐 때문에 한국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냐? 한국인이 올린 글이라면 왠지 허무하지 않나? 12번째, 누가 그런 허위 사진을 올리는지 대충 상상이 갑니다. 일본 열도 덕분에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비교하지 마. 요즘에 트위터에 재미있는 그 문구가 돌아다니고 있죠. 태풍도 한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본만 옵니다. 14번째, 이런 종류의 오류 기사를 낼 정도로 일본의 방향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번째는요. 일본의 대피소를 알았으니까 이젠 한국의 대피소 사진을 보여달라. 싫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단 말이지.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한국의 경우 대피소에서 가라오케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까지 댓글 마치고요. 자,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은 이런 대피소 올림픽을 앞두고 다양한 준비로 매우 분주한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 방문객을 올림픽 기간에는 최대치로 끌어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가운데 도쿄올림픽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극도로 위험한 물질을 보건부가 수입을 결정해 논란이 됩니다. 바로 그것은 에볼라 바이러스를 비롯해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 5종을 일본 내로 수입해 들여온 것인데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무나 들여올 수는 없는 것이고 생체 안전 수준 레벨 BSL-4로 평가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 국내에는 유일하게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 한 개가 이러한 안전 수준을 준수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립감염증 연구소가 BSL-4로 지어졌습니다만 실제로 BSL-3로만 약 30여 년간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BSL-4는 너무 위험한 물질이 들어올 수 있어 해당 주민들은 지금까지 결연히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지난 7월에 이러한 수입 과정이 이뤄져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발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일본 의료과학계에서는 바이러스를 확보하면 올림픽 때 혹시 있을 줄 모르는 감염 사태를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려는 지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우선 일본에는 이런 시설이 단 한 개라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유럽 등에는 최소한 BSL-4 연구소가 10개 이상 분포하며 그간 다양한 실험을 수행해왔던 반면에 일본의 실험실은 앞서 말했듯이 30년 이상 BSL-3로만 가동되었고 BSL-4로는 이제 막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일본이 BSL-4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이 뒤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이러스를 일본 당국이 들어오려고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올림픽을 구실로 해서 극도로 위험한 바이러스를 결국에는 주민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입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70대 여성이 콩고를 다녀와 발열 증상이 나서 에볼라 바이러스 우려로 떠들썩했던 일도 영향이 큽니다. 일부 전문가는 바이러스 유출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국립바이러스 생명공학연구소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이곳은 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연구하는 곳으로 지역 주민들과 외신에서 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네이처지는 미국의 분자생물학자 에브라이트 박사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전 세계적 BSL-4 실험실 확장은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바이오 테러의 공격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역시 바이오 테러의 공격을 막기 위해 위험한 바이러스를 보유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합니다. 마치 핵무기가 있으면 핵으로 공격하기 어렵듯이 바이러스를 보유해 바이오 테러 억지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관계당국은 일본 국립감염증 연구소에 대해서는 보건 연구를 위해서만 운영된다고 이야기하며 절대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보유하지 않는다는 논조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혹시 모르는 감염이나 사고 때문에 일본 당국이 수입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역 주민과 전 세계의 학자들에게 우려를 더하면서 안전성에 대해 시오 유키는 미국 워싱턴과 보스턴을 방문해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 및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비롯한 학자들 수십 명과 대화를 나눈 후 현재 미국의 여론을 전하는 칼럼을 니케이 비즈니스에 기고하였는데요. 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에 대한 엄격화를 발표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미국 지식인의 대부분은 일본에게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판단하길 원했다고 이야기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뭔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길 원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아베의 행동이 트럼프 정권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의견으로서 미국 지식인들의 눈에 비친 그동안의 트럼프는 미국이 지금까지 중시해온 두 가지 이념인 규칙 기반과 국가 간 다자주의를 소홀히 한 용서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일본도 이와 마찬가지의 행동을 함으로써 현재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므로 동아시아 안보에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 시기에 그것을 악화시킬 움직임을 가져간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중국이 대미무역 흑자가 높다는 것을 이유로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이 일련의 조치도 WTO의 규칙을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중국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3차례나 WTO에 제소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져가는 대미무역 흑자가 부당하다 느꼈다면 미국도 WTO에 제소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중국과의 양자 협상을 진행한 것은 그동안 미국 행정부와는 다른 행위이며, 이런 규칙 기반에 납득되지 않은 행동은 미국이 중시하는 자유무역 체제의 존중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것인데요.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시진핑이 하고 있는 행동 역시 트럼프와 마찬가지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일본은 지금까지 이러한 트럼프가 보여준 행위들과는 달리 규칙 기반 및 국가 간 다자주의를 중시하여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아 왔으나,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엄격화로 인하여 트럼프를 비난하는 입장의 미국 지식인들에게 지금까지의 일본이라면 취하지 않았을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어 필자는 이 엄격화 자체를 위반이라고 평가하는 의견은 없지만, 다자주의에 대해서는 양국 간 교섭으로 한국을 압박했다, 보복을 해도 영향은 작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견해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한국에게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비난하는 의견이 대세라고 덧붙이는데요. 만약 한국 기업이 안전보장에 관련된 전략물자를 북한에 흘린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알게 된 시점에서 WTO 등의 국제기구의 관계국들과 연계하여 시정을 구하면 되었을 것이라면서, 일본인 기준에서는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싸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문제는 널리 이해되고 있지 않으며, 수출관리 엄격화 행위가 정말 이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 또 다른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의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필자입니다. 그리고 필자는 중국이 군사 예산의 확대를 계속하고 있고, 북한은 신형 잠수함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이 일체가 되어 지역 안정을 도모해야 할 판에 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통합을 방해하는 행위가 일본에서 나온 것도 미국 지식인들의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미국 지식인들의 의견이 무조건 정답인 것은 아니지만 국제 여론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일본의 행동은 이렇게 국제적인 기준에서 봐도 비상식적인 행위이기에 트럼프처럼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도 아닌 아베가 이렇게 트럼프와